이 장거리 자폭 드론이 참 골치가 아픈 것이 아무 데서나 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준비가 굉장히 잘 안 돼 있고요.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부국장 이희루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지금까지 전쟁 양상을 그냥 뭐 간단히 평가해 주신다. 이것은 전쟁이라고 보기보다는 뭐 일반 폭행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도 상당한 숫자의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번 전쟁에서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은 그 기존의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위협적으로 봤던 것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탄도미사일에 의한 피해는 그렇게 많이 보고되지 않고 있고 주로 드론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의 장거리 자폭 드론을 많이 수출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장거리 자폭 드론이 유형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거리 자폭 드론이 싸다, 저렴하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했는데 최근에 카타르에 있는 미국의 11억 달러짜리 조기경보 레이더가 피격이 됐고요. 이번에 미군 전투기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도 우리가 사드 레이더라고 하는 TPI-2 레이더가 피격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이 드론의 위력이 굉장히 강한데 이란은 지금 탄도미사일 전력이 대부분 무력화된 상태여서 숨어서 쏠 수 있는 이런 장거리 자폭 드론들을 지속적으로 날림으로써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전에 이어서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까지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무기로 확 떠올라 버렸단 말이죠.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보병 부대, 일선 부대에서 사용되는 1인칭 드론, FPV 드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중장거리 전략 타격에 사용되는 장거리 자폭 드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이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장거리 자폭 드론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란은 러시아에 판매했던 샤이드 136 드론의 원산지죠. 네. 그리고 이 샤이드라고 해서 이 샤이드 계열의 드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샤이드 136은 프로펠러로 추진하는 장거리 자폭 드론이고요. 이것이 격추가 잘 된다고 하니까 이란이 샤이드 238이라고 해서 제트 추진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뭐 샤이드 131 같이 소형화된 드론도 있고요. 이런 장거리 자폭 드론들을 집중적으로 날려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이 장거리 자폭 드론이 참 골치가 아픈 것이 우리가 미사일이라는 것은 미사일 기지, 그다음에 텔이라고 하죠. 미사일 발사 차량이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런 소형 자폭 드론들은 아무 데서나 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레일 발사기를 놓을 수도 있고 픽업 트럭 위에 올려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사 원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샤이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가장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 그리고 전자광학 장비를 붙여서 정밀 유도가 가능한 버전은 8만 달러 정도, 굉장히 싸죠.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토마호크라든가 러시아의 KH-101 같은 순항 미사일은 한 발에 150만에서 300만, 400만 달러나 하는데 이것은 비슷한 사거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분의 1에 불과한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량전을 벌이다 보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서방 국가들, 우크라이나는 고민에 빠집니다. 미사일을 사용하면 이 미사일이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싼 미사일도 한 발에 50만 달러 정도 합니다. 전투기에 탑재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이라는 것은 100만 달러가 넘어가고요. 지대공으로 쏘는 패트리어트 시리즈 이것은 더 비쌉니다. 그 구형 버전은 400만 달러, 신형 버전은 600만 달러가 넘고요. 그 홍해하고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구축함에서 발사되는 SM2라든가 SM6 같은 미사일도 400만에서 600만, 비싼 건 1000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도저히 가성비 면에서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란은 이 점을 노리고 집중적으로 이것을 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과 이스라엘, 이 중동 국가들은 이것을 막기 위한 대안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 나온 게 이렇게 드론에 대한 말씀하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이란은 계속해서 드론을 되게 싼 가격에 많이 가성비 있게 날리고 있고, 근데 그걸 막으려는 주변 걸프 국가들은
그 비싼 패트리엇 미사일로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 측면 쪽에서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이 특히 우크라이나에 드론 요격 무기인 스팅 부대를 보고 뭐 관련된 기술을 직접 보러 갔다. 일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접촉을 해서 스팅이라는 무기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쿠웨이트 왕세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동에 파병할 수 있다, 즉 교관단을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중동 국가들이 이 스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스팅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장거리 자폭 드론 공격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미사일도 없고 기관총이나 기관포로 잡기에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무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1인칭 드론, FPV 드론 방식으로 운용되는 그런 드론입니다. 발사를 하면 미사일처럼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수가 이 고글을 쓰고 우리가 VR 게임 하듯이 고글을 쓰고 그 고글과 컨트롤러를 가지고서 직접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유도 장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것이 2,100달러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격 무기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사실 미국도 과거에 후티 반군의 드론에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이런 저가형 요격체, 예를 들어서 코요테라든가 로드러너 같은 저가형 요격체를 준비하긴 했는데 미국이 준비한 이 요격체는 한 발에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입니다. 가격을 낮췄다고 하더라도 미국제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 특히 물량전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스팅 드론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팅이 간다고 해서 곧바로 완벽한 방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처음에는 이 스팅 가지고 장거리 자폭 드론에 대응한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기동 방공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픽업 트럭에 중동 가면 중동 반군들이 많이 쓰는 그 기관총을 탑재한 그런 차량들을 이용을 하는데 큰 레이더를 가지고서 드론이 어느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트럭을 타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관총이나 기관포로 사격해서 이것을 잡는데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동 방공단의 피로도가 너무 심해졌던 겁니다. 사거리가 짧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거리가 10km 정도 되는 이런 스팅을 만들어서 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레이더로 경보를 받으면은 거기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스팅을 날리는 방식인데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체계화된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교관단이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체계화된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국은 그러면 이 드론전에 대해서 좀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국은 이 드론 분야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준비가 굉장히 잘 안 돼 있고요.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 일선 부대 가면은 뭐 심지어 각 대학교의 학군단까지 드론 교관들을 초빙을 해서 FPV 드론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라든가 그 교관들로 활동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대에서 이 드론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국방부나 이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드론을 어떤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작년 5월에 미국 전쟁 장관이 이 드론을 소모품, 탄약처럼 생각해라. 쓰고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그래도 한 대에 싼 것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비싼 거는 몇 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산으로 봅니다. 손상되면 안 되고 고장나면 안 되고 망실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 드론을 그냥 쉽게 조달해서 빨리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으로 인식을 하는데 한국군은 이것을 자산 개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인식의 차이 때문에 이 드론이 그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전력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국방부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를 사실상 해체하라고 이제 권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드론 작전 사령부라는 조직을 해체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드론이라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어떤 드론 전담 조직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일선 소총 소대, 중대, 대대 이런 데서 마치 노가든 것처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별도로 야 우리는 이렇게 전문 부대야라고 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조선 말에 개혁을 하면서 별기군이라고 해서 별도의 군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만 신무기를 주고 운용을 했는데
나중에 그 별기군 뭐 사실 전시용 군대로 전락을 했죠. 이 드론 작전 사령부도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이 신무기 드론은 이런 별도의 전시용 부대를 만들어서 쓸 게 아니라 그냥 일선 장병들 사이에서 일상에서 전투, 군수, 뭐 통신, 정보 모든 분야에서 녹아들어서 사용되는 그런 개념으로 써야 합니다. AI가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좀 활용됐다고 보시는지. 사실 이 AI가 그 군사 작전, 특히 작전 쪽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하면은 일단 표적을 탐지를 해야 되겠죠. 탐지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식별하는 과정에서부터 사람이 개입합니다.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보고서 이거는 바퀴가 몇 개니까 어떤 미사일의 발사기야. 그리고 이것은 현재 운용 가능한 단계다. 그렇지 않은 단계다. 발사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이런 평가들을 또 해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그렇게 평가된 정보들을 쫙 나열을 하고서 자 그러면 이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때려야 되냐 이걸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스커드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한성 표적이라고 해서 시간에 좀 민감한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한성 타겟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무엇부터 때려야 되는지 이걸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표적들을 자동으로 식별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식별된 그것들의 위협도를 따져서 무엇을 제일 먼저 타격을 해야 되는지 이걸 또 파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그 목표 근처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 그 전투기들이 지금 현재 연료가 얼마 남았고 무장이 무엇이 있고 이것들을 자동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 표적 분배를 해줍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이 개전 몇 시간 만에 1,700개, 2,000개, 2,500개 이렇게 표적을 타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효과적으로 타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제깍제깍 표적을 보이는 족족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한국군은 그럼 AI를 좀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뭐 사실상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AI라는 게 뭐 우리가 AI를 하면은 AI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 반도체가 일단 대량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AI라는 게 AI가 데이터를 뭐 판단하고 식별하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 AI를 이용한 타겟팅 그리고 그 표적 처리 이 과정을 소화를 하려면 굉장히 높은 용량으로 고속으로 데이터 링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시스템이 필요한데 한국군은 이런 통신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좀 많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망부터 먼저 깔고 그 뒤에 이 AI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AI가 어떻게 보면 맹신적으로 모든 분야에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군사 작전에서 AI를 참조한 작전을 수행한다 했을 때 AI가 오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민간인 오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AI를 안 쓸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AI를 쓰게 되면 저번 주에 이란 지역에서 초등학교 하나를 폭격해서 이란 측 주장대로라면은 한 150여 명 정도 되는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혹은 이스라엘 측에서 공격을 해서 네. 이란 내 초등학교가 피해 입었단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표적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학교가 혁명 수비대 거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다 전투기로 폭격을 했습니다. 근데 폭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물론 이란 측 주장입니다. 어린아이들이 150여 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이건 전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란전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이제 지상 로봇들이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서 참호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그 로봇이 참호안으로 들어가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를 해서 그 러시아 포로들을 잡아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인공지능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은 포로를 잡았으니까 다행인데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 부분은 또 굉장히 큰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성과 윤리의 차원에서 좀 앞으로도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은 비단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네. 그게 뭐 의료가 됐든 뭐 첨단 산업이 됐든 우리가 AI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네요. 네.